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축구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날이 되면 모두가 한마음이 되곤 합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YTN의 월드컵 보도를 살펴봅니다. 올 한 해를 날씨 정보로 돌아봅니다. 폭우, 폭염으로 고생한 지난날부터 다가올 미래 날씨 예측까지 잠시 후 에필로그 Y에서 만나보시죠.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YTN에서 뉴스 모니터링 평가원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YTN 채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YTN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TN을 자주 시청하시거나 타고난 분석 능력을 자부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결승 마지막 경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은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 한국이 승리하고도 16강 확정을 위해서 몇 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그 긴장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이 이번 월드컵 소식을 어떻게 전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드컵 관련된 보도를 살펴볼 텐데 아마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YTN에서는 왜 경기 장면을 길게 보지 못하는가, 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스포츠의 축제고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인데 사실 월드컵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게 또 웃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계권료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 중계에만 쓴 비용이 1,200억 원입니다. 1,200억 원으로 우리나라 이제 종합편성 방송사들이 사와서 각 미디어에 이걸 다시 판매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1,20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일반 지상파 방송사들도 월드컵 중계를 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걸 피파에서 국제축구연맹에서 사다 쓰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방송사들도 타격을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 재판매를 하는 것도 이제 높은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이제 뉴스 채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보도에 활용하는 이런 형편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 뭐 YTN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CNN하고 그다음에 이제 BBC 월드 뉴스 채널을 계속 보니까 BBC 월드도 오늘 이제 방송에 계속 스틸 사진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채널들은 일반적으로 이거를 어떤 그 축구 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월드컵의 저널리즘적인 측면, 그다음에 보도의 시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걸 보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도 나름대로 한 겁니다. 네. 예, 방송일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 경기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뭐 10여 년 만에 16강에 진출하면서 쾌거를 이뤘는데요. 보도들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애정을 가지고 좀 지켜봤습니다. 이 YTN 보도도 살펴봤는데요. 이 한국의 첫 상대팀인 우루과이전부터 전력 분석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분석적이고 재미있게 짚어주려고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11월 22일 보도였는데요. 손흥민 첫 헤딩, 전술 훈련은 철통 보안에서는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에게 쏠리는 그 해외 취재진들의 관심을 알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H조에 속한 팀들이 모든 전술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할 정도로 이 월드컵 본 경기 전 긴장감이 높다라는 점을 좀 전달해 준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월드컵 중계권이 없는 YTN으로서는
물론 이제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소구 요인으로서 큰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을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화 전략과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본다 그러면 몇 개 좀 눈여겨본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11월 22일에 보도된 90분을 뛰든 1분을 뛰든 우리는 원팀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12월 3일에 보도된 배번 7번 맞대결 완승 캡틴 투혼 빛났다. 이 뉴스는 또 손흥민과 호날두의 대결로 구도를 잡아서 네. YTN이 뉴스를 만들었는데 흥미롭게 봤습니다.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또 노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의 스타성 외에도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이슈가 있는 인물입니다. 네,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에도 이겼으니까 시청자들이 관심 있을 만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선수나 이슈를 꼼꼼히 짚어줬던 그런 세심한 뉴스도 있었는데요. 아픈 황희찬, 부진한 황의조, 조규성이 키플레이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네. 보면 이제 황희찬 선수를 대신할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타 방송사와는 좀 차별화된 방식으로 이렇게 뉴스를 전달해서 새로운 관전 포인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규성 선수가 이번에 스포츠 게임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이 되었기 때문에 네. YTN이 이슈가 될 만한 인물을 잘 발굴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제한된 환경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 뭐 저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축구 분야에서 부를 수 있는 전문가들은 다 불렀던 것 같아요. 뭐 해외에 있는 분들도 연결을 많이 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11월 24일이었죠. 서영욱 MBC 해설위원, 김대길 축구 해설가, 그리고 우루과이전에서 한국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극복 전략이 무엇인지 다뤘었고요. 또 가나전을 앞두고 11월 28일이었습니다. 김민구 축구 해설위원과 대담으로 이 심판진은 누구인가 분석하면서도 다양한 변수를 짚었습니다. 또 포르투갈전을 앞두고서는 박주호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스튜디오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후 또 브라질전을 앞두고는 이 3일 박찬하 그 축구 해설위원과의 대담, 또 4일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5일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의 대담이 계속됐었습니다. 또 12월 6일이었는데요.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이 선수들의 체력 고갈이라든지 또 브라질 선수들의 기량차를 패배 원인으로 지적해 주었었습니다. 자세하고 분석적인 설명이 돋보였고요. 특히 백승호 선수의 골을 설명해주고 또 이강인, 조규성 선수 등의 활약을 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짚어 주어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탈락한 이후에 이 YTN이 들썩였던 날이 이틀 정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우리 회사로 왔을 때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먼저 YTN은 그 7일 태극전사 금의환영으로 생중계를 내보냈죠. 특히 김영권 선수가 그 카메라를 이 입국장에 들어오면서 카메라를 높이 드는 모습을 좀 카메라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라이드에 출연했었던 김영권 선수한테 왜 그렇게 카메라를 머리 위로 높이 들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좀 잘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YTN을 직접 찾아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뉴스라이더의 김영권 선수, 또 팀닥터 왕준호 교수 대담이 있었고요. 뉴스와이드의 김진수, 백승호, 조규성 선수가 찾아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팀닥터 왕준호 교수가 출연해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라든지 또 카타르 현지에서 이 파주 트레이닝 센터와 비슷하게 거의 병원이랑 마찬가지로 이 의료 장비를 가지고 설치를 해두어서 선수들 건강 관리를 해주었다고 하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요. 또 흥미롭기도 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대부분 이제 밤에 진행이 됐고 새벽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 이걸 좀 해설하는 건 좀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 좀 전에 말씀하신 팀닥터 왕준호 교수님 인터뷰, 뉴스라이더 아침 뉴스 인터뷰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밤에 일어나다 보니까 밤에 그 보면서 가졌던 궁금증이라든지 혹은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그 직접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 듣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많이 저희들이 또 하고 싶었던 것이 이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그 스타 말고 그 뒤에서 그걸 받쳐주는 사람 누굴까 이런 걸 꺼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게 사실 언론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 월드컵 뉴스와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뉴스가 켜면 범죄 뉴스가 많이 나오고요. 뭐 구속됐다, 뭐 누가를 재판에 넘겼다 그런 얘기, 또 뭐 전쟁 얘기하고 양극화 얘기하고 뭐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로 대부분 뭐 사건 사고
이런 식으로 뉴스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그 굉장한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축구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 팀에는 반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이게 꺼내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뉴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 경기 말고 또 다른 부분들도 좀 보도로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YTN은 스포츠 자체를 중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그 공백을 시청자들이 좀 흥미로워할 만한 그런 여러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뒷얘기로 마무리하고 채웠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21일에 보도되었던 사상 최초 경기장 금주령 월드컵 날아간 1,000억 원, 네, 이 뉴스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리고 월드컵 최초로 금주령이 내려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협찬사가 뭐 1,000억대의 손실에 노출되었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피파와 카타르가 뭐 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그런 의혹 같은 것, 이런 얘기들이 소개가 되어서 재밌었습니다. 11월 22일에 보도된 뉴스, 맥주 레깅스 금지 카타르 월드컵 이모저모, 그리고 30일에 보도된 뉴이츠에서 보도한 거거든요. 카타르 월드컵에 300조 투자, 중동 대규모 SOC 나서는 속내는 이런 뉴스들도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해주신 그 대규모 SOC 보도의 경우에는 이 월드컵을 경제적 시각에서 풀어낸 유익했던 보도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가 출연했었는데요. 이번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카타르가 투자한 돈이 약 한 270조 그리고 한 300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예년에 월드컵을 5번 정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드컵 개최라는 것만을 따져보면 좀 적자겠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카타르는 중동의 두바이나 아부다비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리하드 같은 곳이 아니라 카타르에도 이렇게 세계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있음을 좀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무하마드 빈 살만이 다녀갔죠. 예, 중동 국가들이 초대형 도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런 대담은 그런 측면까지 아울러서 이야기해 주니까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국제축구연맹이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좀 눈길이 갔습니다. 11월 24일 보도였는데요. 오프사이드 논쟁 이젠 끝, 피파 새 시스템 도입. 보도에서는 미국 MIT와 스위스 취리 공대가 3년여에 걸쳐서 이 공과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판독하는 트래킹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12월 5일이었습니다. 낯선 조립식 경기장 974 첫 야간 경기 변수되나, 이 보도는요 16강 경기가 치러졌던 스타디움 974 경기장이 이 재활용 컨테이너를 레고처럼 끼워 맞춰서 만든 조립식 경기장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경기력만큼이나 경기가 치러지는 경기장의 특성도 중요할 텐데 우리 팀의 경기와 경기장을 연결해서 설명하니까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뉴스를 초월해서 특별하게 좀 인식된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12월 3일 보도된 월드컵이 뭐길래 노동량 50배 낙타는 괴로워라는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는 시청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도함으로 해서 세계적인 축제의 이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앞면만 보고 세상을 평가하는데 이 뉴스는 뒤에서 수고하는 여러 인력과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도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또 12월 9일의 보도인데요. 카타르 월드컵 이주 노동자 사망 무대책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생각할 점도 있었고 시사성도 있는 그런 좋은 뉴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월드컵 이면에 대한 보도는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또 하나는 이러한 뉴스들이 그것에 더해서 저널리즘의 역할, 이것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YTN의 스포츠 뉴스, 게임 중계 못지않게 흥미로운 콘텐츠가 되기를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도 전문 채널이라는 그런 YTN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스포츠 뉴스팀은 조직 내에서는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에 흥미로운 뉴스를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다음 국제 경기에서도 잘 활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청자를 위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박사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승패를 떠나 모두가 즐기는 축제 월드컵. 더 좋은 성적을 냈다면 또 더 좋았겠지만요. 또 중꺾마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처음에는 10%도 채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힘들겠는데 하는 체념으로 경기를 치렀다면 이변은 결코 일어날 수 없죠. 포르투갈전 추가 시간에 터뜨린 역전골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또 감동과 눈물의 여정을 감동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매 경기 진지하고 다각적인 분석과 전망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뉴스를 YTN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 일기예보일 겁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YTN이 전하는 기상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날씨 중계 숨겨진 뒷이야기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기상이변으로 봄꽃 개화 시기의 변동성이 심해지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록적인 더위와 또 좀처럼 잡히지 않는 산불로 올 한 해는 유독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던 이상기후가 잦았던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마다 YTN은 매시간 신속하게 날씨 뉴스를 전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평소에도 다양하고 생생한 화면을 통해 시청자의 날씨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YTN 뉴스 속 날씨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누구보다 날씨에 진심이기 때문에 YTN에서의 날씨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홍나실 기상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 한 해도 매일매일 시청자분들에게 날씨 전해주시느라 매우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주변에서 좀 날씨에 대한 질문은 뭐 지겹게 많이 받으시죠? 아, 네,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어느 일정이 있다, 뭐 행사가 있다, 뭐 라운드를 나갔는데 이러시면서 그날의 특정 날짜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날짜들이 근래가 아니라 뭐 한 달 뒤, 아니면 2달 뒤에 있는 일정들이 많아서 보통 날씨를 물어보시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날씨하면 사실 기상캐스터분들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11월이 가장 따뜻했던 11월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올해 기온은 어땠던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막 가을 이런 느낌보다는 봄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진달래나 개나리가 필 정도로 날이 따뜻했다고 해요. 이 기온 자체는 평년 수준이 7.6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보다 2도가량 높은 9.6도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50년 내에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날이 따뜻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들어서 대신에 날씨가 좀 급격하게 추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11월 달까지만 해도 그냥 가벼운 외투만 툭 걸쳐도 무난했던 날씨였는데 진짜 마법처럼 12월 딱 1일 한겨울 추위가 팍 찾아왔어요. 그때 정말 그 상층에 북극 한기라고 하죠. 북극의 제일 좀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훅 밀려오면서 전국적으로 좀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그런 강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그리고 눈도 되게 많이 내렸어요. 이게 한파가 같이 내려오면서 그 한기가 눈구름까지 만들어가지고 눈 소식도 좀 잦았던 12월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되돌아보면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했던 것 같습니다. 날씨 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이상기후가 있었을까요? 네, 올해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날씨가 강남역이 폭우로 인해서 좀 물바다처럼 변했던 그런 침수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이 정확하게 8월 8일이에요. 네. 그때 동작구에 밤에 한 10시 무렵에 1시간당 강우량, 1시간 안에 쏟아진 비의 양이 141.5mm였거든요. 네. 이게 115년 만에 가장 강하게 기록이 된 비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강남
근처, 강남역 근처에 쏟아진 비의 양도 380mm가 넘어서 그러니까 모든 기록들이 최고를 경신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비가 내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비가 내렸던 다음 날 밤에 야근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비가 정말 많이 내려서 출퇴근길에 너무 무섭고 와 진짜 이게 날씨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너무 우리의 생활과 너무 밀접해 있구나라는 걸 더 다시 한번 좀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상 기후도 그렇고 날씨라는 게 사실 미리 예단을 한다거나 예상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좀 힘드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는 지역별로 좀 뭔가 날씨적인 요인을 받는 원인도 다르고 되게 다양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상캐스터로서 예보를 할 때도 지역별로 편차가 정말 크니까 주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정말 많이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특정 지역, 가장 위험할 것 같은 지역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전달을 하는 편인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서 전달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날씨와 밀접한 생활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날씨가 틀리게 될 경우 되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최악으로 나쁜 상황을 미리 전달을 해드리는 게 그분들에게도 최악의 순간을 더 막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좀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는 편입니다. 사실 기상캐스터들이 현장 중계도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이제 현장 나갈 때 좀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중계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겨울보다는 여름을 더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한여름에 가장 더운 날에 그때 말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더운데 이제 한강에 정말 그늘 한 점 없는 태양볕 아래에 서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는데 국가적으로 무슨 갑자기 속보가 들어가고 중대본 무슨 발표를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밀려서 제가 태양볕에 30분 동안 스탠바이를 한 거예요. 제가 땀이 많이 나는 편인데 땀이 그냥 뚝뚝 떨어지다 못해 막 줄줄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이 스펀지가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아 진짜 오늘 최고로 더웠다, 최고로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때 힘들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날씨를 전해줄 때 사실 기온, 온도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정보도 많이 전해주시잖아요. 이제 시청자들의 귀를 사로잡는 나만의 날씨 뉴스를 전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캐스터마다 각자의 뭐 전달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주의하라는 당부의 멘트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정보와 수치만 전달을 해서 파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만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할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를 전달하고 이 정도면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더욱더 주의를 바란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조금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멘트를 많이 적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 사심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날씨가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 좋을 때가 많잖아요. 보통 날씨 탄다고 해서 뭐 봄, 가을에는 그냥 집에 있기 싫고 나가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날씨에 좀 즐길 수 있는 축제라든지 이벤트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날씨와 함께 이럴 때 한번 여기로 가셔서 날씨를 만끽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좀 찾아보고는 해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많이 찾아보고 합니다. 쭉 들어보니까 정말 날씨가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날씨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날씨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피해가 많이 날 때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에 조금 문제가 많이 커졌던 부분들이 저는 산불 피해가 조금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많아서 이게 산불이라는 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 막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지는 좀 그런 기상적인 피해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날씨, 특히 봄철, 가을철에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전달을 하면서 바람과 그런 건조, 시료, 습도와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건조한 날씨에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새해가 남아있잖아요. 이때 날씨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걸 포함해서 올해 겨울 날씨 어떤지도 좀 전해주시죠.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2,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 예보가 아직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올 겨울 날씨의 패턴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이때의 날씨를 예측하거나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상청이 이제 올 겨울 전망을 조금 봤을 때 심한 추위는 없을 것 같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2월 초에 딱 강추위가 찾아왔는데 한 3, 4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되찾았거든요. 그렇게 패턴이 이 3한 4온처럼 추운 날이 잠깐 있다가 다시 예년보다 온화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할 걸로 보여요. 대신 기온 변화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아마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하실 수가 있어요. 체온 조절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조건이니까 건강 관리에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 네. 날씨로 인한 불편함 없도록 생생한 날씨 전해주시길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네, 수도권의 한 지역 농협이 150억 원대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불법으로 해줬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조합원인 농민들의 손해가 난 셈인데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또 재발 방지 등의 조치도 신속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 측은 조합 규모를 고려하면 이 대출로 인한 손실이 큰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이 농협 지점에서 근무하던 현 조합장의 동생이 수천만 원의 뇌물수수 비리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4년여간 농협에서 계속 근무하는 특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출이 한 지점에서 발생했지만 전체 금액이 150억 원이나 돼 지점의 위 조직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서울 등 조정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기준이 3주택으로 높아지고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될 거로 보입니다.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먼저 종부세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본 공제도 6억에서 9억으로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과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세율이 6%인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정부 여당이 야당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DMB 2022년 12월 올해 마지막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산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 90회 키예프 전투에 관한 내용이 현재 전쟁 상황과 맞물려서 가장 시의성이 높고 관심이 있는 주제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관련하여 키예프 전투라는 명칭에 대해서 아주 섬세한 접근을 한 것을 우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지적이 있었듯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우크라이나어의 명칭으로는 키이우에 해당하고 러시아식 발음을 했을 때 키예프에 해당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수도를 키예프로 지칭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의가 있어서 키이우로 바꾸는 등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서두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도의 지명을 키이우로 지칭됨을 명확히 하고 과거의 전쟁 상황에 있어서는 그 당시 소련의 지명이었던 키예프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키예프 전투에 해당하고 현재 지역은 키이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히 저희 한국과 같이 독도와 같이 저희 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침략국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서 명칭에 대한 갈등 구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YTN DMB 현재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민할 수 있는 지명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고 심도 깊은 접근을 해준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도 되게 섬세하고 좋은 접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93회의 경우 후반부에 미국의 최신 전투 식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배급해주는 식량이라는 의미로 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이고 흔히 사용하지 않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여러 번 사용됩니다. 또한 MRE와 같은 용어도 여러 번 사용되는데 자막으로 무엇의 약어인지를 제시해주기는 하지만 그 역시 영어로 제시되며 의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어를 의미 설명 없이 사용하고 자막에서도 영어로만 용어를 제시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내용 이해를 방해합니다. 외국어 용어가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를 출연자의 발화나 자막을 통해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단순히 소재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출자가 콘텐츠 소재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해석하기보다는 그동안의 방송 경험과 시청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청자들과 이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를 골라 제작하는 이른바 소재주의에 함몰되지 않는 제작진의 창의적인 면이 이런 뉴스멘터리 스타일의 콘텐츠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하고자 하는 방송 제작자가 제일 경계해야 될 매너리즘은 바로 이런 소재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투 식량의 주제는 전투 주제보다는 더 흥미롭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여서 그런지 호기심을 자아내고 집중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역시 MC 질문과 전문가 응답을 통해 전체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흥미로운 일화를 통해 시청자 호기심을 끌어내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흑백 컬러의 화면 구성, CG 활용, 지도나 그림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통해 이해도를 높여주었고 전문가들의 진행 스타일이 한결 편안했고 흥미를 자극하는 일화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등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전투 식량을 가져와서 이를 먹어보면서 식감이나 맛 등을 품평하고
왜 수분이 없고 건조해야 하는지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등 시청자와의 상호작용과 교감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들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전투 식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통조림 등의 발명이라든가 실제로 미국 그리고 한국의 전투 식량 시식 등을 통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스팸이나 통조림 등이 전투 식량에서 발전하였음을 부각시켜서 흥미 위주로 다양한 구성을 갖는 편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90화에서 키예프 전투의 마지막 부분에 MC 허준은 전쟁을 알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행에 옮겨야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은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라고 발언하는데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각인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보이나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전투에서의 식량 보급 시스템과 이 군대의 식량 상황에 따라 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약간 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었고요. 이 역사 속 전쟁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이 식량 문제가 그리고 이 식량 주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전쟁 속의 이 전투 식량이 일반인들에게 가끔 간식으로 출시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건빵의 이 역사 속 스토리는 한국 제과의 역사 속 스토리라 더해져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소재로 의미가 더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